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최근 언론을 계속 장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기구의 활동입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한시바삐 그 활동을 멈추고 위법하게 만든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헌법의 길로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하는 방송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22개 중앙행정부처의 업무보고도 다 끝났고 점점 더 전국적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이 확장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충족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바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운영이 탄핵 사유를 충족하고 있고 그것이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하여 훨씬 더 위중하고 더 명백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지난 5월 10일 문재인 후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10일 12시에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는 선서를 함으로써 당선인에서 그 법적 지위가 대통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5월 10일 정오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씨로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 제69조의 선서를 함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주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지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물론 이 헌법 조문은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대놓고 위반하는 일은 있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떠한 집행작용을 통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국회에게 의사결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의결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과 같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그냥 공개된, 왜냐하면 법 집행이나 제정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할 수 없죠. 바로 공포라든지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만 그 행위가 완성되는 그러한 법적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넓게 잡아서 법령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률만이 아니라 각 집행기구라든지 혹은 사법기구라든지 하는 데서 나오는 그 하위법, 법령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즉 이번에 이 위원회 설치 가동과 같은 것은 이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제65조 제1항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결해야 한다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공무원은, 특히 이런 국가기관에 있는 그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할 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그 탄핵의 결정을 받았던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이 경우에 헌법 조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적용이 됐냐 하면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건 국회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11조에 따른 탄핵의 심판을 하였고, 그리고 탄핵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다시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서 대통령은 파면된 것입니다. 현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중이죠. 이 재판받고 있는 혐의,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흔히 있던 그러한 내용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뇌물죄가 인정되게 된다면 그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경유착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결국 측근비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무엇인가? 탄핵 결정이 나왔고 그 결정의 효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보도에 따르면 그를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를 비선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최순실 씨의 어떠한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요청을 들었다. 그랬는데 청와대 수석이 정부 중에서도 문체부에 가서 어떠한 지시 내지는 전달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일과 관계해서 문체부가 특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이 탄핵 사유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이러한 것이죠. 대통령이 그 청와대 수석에게 명령을 내렸는가 내리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판을 종료했죠. 이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먼저 이야기했던 사인이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미쳐서 정부가 하는 공무인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게 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석을 이용하여 정부에 문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체부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게 하였다면 탄핵, 그렇지 않았다면 탄핵이 아닌 이러한 두 가지를 두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부에 어떤 업무나 정책을 지시하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헌법 위반인가? 그것은 헌법전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전은 제4장에서 정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 들어가면 제1절이 대통령, 그리고 제2절이 행정부입니다. 헌법에서는 제1절과 제2절이 같거나 겹쳐지게 되는 경우에는 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누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안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법적인 기구, 행정부라고 하는 법적인 기구는 일단은 대등한 기구입니다. 대등하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죠. 독립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합해져도 안 되고 섞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전의 구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안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대통령은 오직 1인, 혼자 있는 단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에 뭐 500명이다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헌법전을 펼쳐만 보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그 통치 기구가 셋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삼권 분립. 그래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있는 것을 알 텐데 이 제4장 헌법 제4장 정부라는 곳은 이 세 개의 통치권 중에 하나인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기관입니다. 이 집행권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행정권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부에 있는 기관은 대통령과 행정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 행정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곳에 있으면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죠. 남과 같이 갖고 있으면 나도 행사하고 너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면은 이 대통령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 정부의 수반이죠.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행정부 안에 들어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이죠. 이 국무총리는 밑에 행정각부도 있고 독립되어 있는 감사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실은 국무총리가 직접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정부 구조를 우리 헌법은 이렇게 층층이 엮어놔가지고 어느 누구도 어떤 우두머리도 자기 맘대로 정부를 다 휘저을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지난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제9차 개정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은 이 헌법을 준수한다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하기 힘듭니다. 사람을 몇 명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조하는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협조를 사안마다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이기는 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영향력은 헌법에 따르면 거의 없습니다. 우선 국무회의의 의장이라는 것을 봅시다. 이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체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있으면 10개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장 한 명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회의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결과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머리를 숙인다면 그렇게 부패한 국무회의라면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그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장이라는 지위는 리더로서의 지위가 아닙니다. 단지 사회자로서의 지위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3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 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그렇지 않죠. 국회의장은 단지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국회라고 하는 회의체에서 사회자의 지위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법적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 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막강한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하더라도 그가 행정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조항은 물론 통할을 한다, 지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구조를 다시 따지고 들어가면 관여할 그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통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만일 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때 어차피 내가 결정할 거니까 이 사람을 추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위법이고 위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실권 행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부라고 했습니다. 정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당연히 행정부의 윗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 행하면 위헌입니다. 행정부의 업무는 누가 하느냐? 그것은 행정부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지만 행정권이 없다. 그리고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 행하면 안 된다. 정부 안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다고 해서 아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권이 이 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우 행정권은 정부에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 헌법 위반, 즉 대통령이 정부의 업무를 가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어서 탄핵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제1절, 제4장 제1절에 있는 대통령은 제4장 제2절에 있는 행정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가 비록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를 또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장관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차관의 일을 하면 안 되고, 더 크게 말해서 행정자치부의 저 말단에 있는 그 파출소의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하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법한 기관을 만들어서 위헌적으로 가동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기관이다 하고 설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인수위원회 기능을 한다고 언론에, 모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수위원회 기능은 인수위원회가 해야 하겠죠. 그러면 비록 그것이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것은 본질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음부터 생겨나지 못합니다. 이 인수위원회에 관한 현재 유효한 실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 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원하는 그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그 하위 규정으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하위 규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실효하게 하려면 법원에서 이러한 위법한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죠. 그런데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록 이름은 자문위원회이지만 그 기능이 인수위원회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문위원회 규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 이것은 법률입니다. 제7조 제1호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합니다. 이때의 위원회는 인수위원회입니다.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이렇습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호, 이것도 위원회 기능입니다. 이때는 법상으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이지요. 이 내용이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국회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률에 위반해서 대통령령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인수위원회에게 허용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갖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죠. 또 이 위원회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법 상위에 있는 그 법률보다 그 위원회가 하는 그 위원회의 권한을 대단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 제7조 제2호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기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누가 설정하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하겠죠. 헌법이 규정한 정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잔심부름을 하는 곳이죠. 사전 준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그것이 곧 법으로 되고 곧 시행이 되고 정책 기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가령 100개를 준비하면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단정적이죠. 그래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예 설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위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조차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대통령의 명령으로 겨우 만들어 놓은 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문만 봤을 때 자문위원회는 곧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매우 흡사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위원회를 활용하겠다, 그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획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2004년 여기에 제2조를 보면은 그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제2호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혹은 반영하거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의견 수렴 및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적인 것이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희석된 것, 좀 더 광범위한 것, 핵심에서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이 규정에서는 제3조 3호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의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설정해 버리는 것이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제3호, 제2조 제3호를 보면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걸 수립하는 데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모아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현재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호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원회 규정의 문제점은 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설정하고 국가의 정책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했죠. 그래서 방금 비교해 본 것처럼 그것이 참여정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으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 제2기 스타일의 어떤 정책기획위원회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더 큰 권력을 지닌 그러한 위원회, 바로 정부하고 맞먹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법조문을 통해서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조문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직접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제2의 청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2대 기관 중에 하나이죠. 그 중에 국무총리의 연설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비서실 기능이 2013년에 다시 부활이 되었죠. 2013년부터 2개의 기관이 아래에 있게 됐는데 그러한 간단한 업무 보조를 하는 곳이 비서실,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실제 행정부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면서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로 들어가서 보좌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적 위상이 국무총리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개 중앙행정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부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부 안에만 포함된 것이냐 하면은 조금 걸쳐 있는 것들도 있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통령과 대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씨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진표 씨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는 경제부총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것들로 해서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제2의 청와대다, 이렇게 우선 한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보다 오히려 더 상급 청와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꺾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서 검정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국정교과서 폐지에 의지가 단호했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은 대통령이 바뀌든 무엇이 바뀌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 연속성만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면 검정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서 2018년부터 검정교과서를 시행한다고 한 것과 같겠죠. 그 뜻은. 그런데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러한 대통령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정은 2019년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졌습니다. 다음으로 종교인 세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위원회는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2020년으로 연기된 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한마디 그저 사소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설정해서 그것을 시행하고자 발표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꺾은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만일 이 위원회가 제2의 청와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보다 상급 기관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들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있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청와대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위원회의 월권행위, 이 위원회의 안하무인격인 대통령조차도 쉽게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또 다른 일면을 보면은 대통령이 이 위원회가 하는 것을 저것은 하극상이다. 저것은 내가 저들의 행위를 억제해야 하겠다. 이러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위원회는 사실은 청와대가 몸집이 2배로 늘어나서
그 중에 일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나머지 일부에는 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서 자문위원회는 정부에 와서 그 힘을 쓰고 있는 이러한 확장된 청와대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김진표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또 한 명의 대통령인가 혹은 그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들이 전부 다 공동 대통령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그리고 그 집행부의 통치권,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 안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전횡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뉴스에서 나왔고 또 그 위원회의 대변인이 직접 발표도 했고 한 내용입니다. 그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 경제조항에서 이것은 금지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기업인 한은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규제를 한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은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을 두고 그 위원회의 대변인 박광원 씨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편협한 발상이다. 표현이 굉장히 좀 뾰족뾰족하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제게는 그런 것에 대해 압박으로 느껴야 한다. 이거는 참 대단한 이야기죠.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입하려고 하려는 것을 좀 감지했기에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이 위원회 위원장이 그것을 압박으로 느껴야 한다. 그러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죠.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변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세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다 이거죠. 만일 지금 그 먼저 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그것은 찬성할 수 없다. 이랬더니 위원회에서 대변인과 위원장이 강하게 받아치면서 그게 뭐가 문제야 혹은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말을 한 기업이 반성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세상에서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그러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은 살짝 변명을 겉드립니다. 이것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정책에 강압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면 오독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읽은 것이다. 상대방을 한 대 때려놓고 이걸 내가 너를 때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교훈인 거야. 사랑인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위원회와 대통령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옳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100% 배치되는 것입니다. 전혀 국민이 거기에 지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꼈는지 대변인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풀이하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풀이됩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강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렸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대통령 한 명밖에 안 뽑았는데 대통령이 35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정의를 설정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요건 충족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째서 탄핵되었는가? 그것은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사용하여 정부, 그 중에서도 문체부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것이 대통령이 헌법상 나뉘어 있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것이 인정되면 바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된다. 그 결과 탄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가서 지휘 통제를 하게 하였다.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이 다 보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지침을 하더라고. 그들에 대해서 나무라고 과제를 부과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만나서 정부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정부로서 의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의 일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대통령만 보고 대통령하고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부르면 모이고 대통령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대통령에게 제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자문이 아니라 지휘 통제기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행정부에 들어가 앉음으로 해서 대통령은 직접 행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 제4장 제1절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헌법 제4장 제2절에 있는 행정부라는 헌법기관의 정책 결정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등한 지위에서 제1절 대통령보다 하위로 밀어내려가지고 헌법의 그 구조를 깨뜨렸죠. 그렇게 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으로 탄핵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 죄책은 박근혜보다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를 먼저 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개별법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일단 헌법은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 개별법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제1호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법조문이 그대로 들어맞죠.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바로 헌법 제4장 제1절 제2절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절을 허물어서 제1절 밑에, 그러니까 제1관이나 이런 식으로 넣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형법 제91조 제1호가 국헌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이 개별법과 관련된 죄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잘못한 일,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일은 위원장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제 기관에서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대등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개별법, 어떤 법에 위반되었다면 현재 34인이라고 하는데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34인으로 갑시다. 34인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태양에 따라서 거기에 더해지겠죠. 죄책이. 역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국헌 문란 행위를 규정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행정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만들어도 되고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가동해도 되고 상위법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그 법률에 위반되는 인수위원회를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형법상의 국헌 문란행위가 구성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사건,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위원회 세탁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자문위원회여야 하겠죠. 그리고 설치한 위원회는 이름표는 자문위원회라고 붙이고서 그 사무실을 대대로 인수위원회가 있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인수위원회에 있는 법조문을 자기들의 규정에도 넣어놨죠. 그리고는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인수위원회를 세탁한 것이죠. 실제로는 겉에 붙은 이름은 자문위원회니까.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헌법 기구인 혁명위원회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들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를 시키고 호통을 치고, 심지어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호통을 치고 쓴맛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위원회 세탁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대통령 세탁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인수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5월 16일부터. 그러니까 5월 10일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5월 16일부터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그 법적 지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 법률에서는 대통령직 인수법, 여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만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률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만 설치할 수 있으면 대통령 당선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를 이름만 다르고 다들 그것을 인수위원회라고 보는, 인수위원회처럼 말하고 인수위원회처럼 걷고 인수위원회처럼 생긴 이러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인수위원회가 보좌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당선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6일로 대통령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세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직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대통령이 거리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때가 아니라 보궐선거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 보궐선거라는 것은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기간이라고 하는 준비기간이 없습니다. 준비기간이 없을 때는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국가가 위기에 빠져서 보궐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그 권위 상태를 상쇄하기 위해서, 빨리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채우기 위해서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들어가서 국정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처럼 파티하고 거칠애하고 남들에게 인사치레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올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위헌적인 기관을 설치해서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궐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1항의 임기 만료로 인한 정규선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 위원회 설치 사건은 대통령 선거도 세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러한 초헌법적인 혁명기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정을 휘저어놓고 있는 이 상황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사건은 국헌문란 행위이다. 형법의 그 규정을 충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국헌문란 행위에 이어서 폭동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 행위는 맞다. 그러면 폭동의 요건도 충족하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아야 하겠죠. 폭동의 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과거에는 폭동은 일단의 무장한 군인, 무장한 사람들이 물리적인 어떤 힘을 사용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렸을 때 폭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이 폭동의 개념은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조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국회의 의사에 반해서 법률에 위반하는 명령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의 134명, 그러니까 그 보조 인력까지 포함해서 최소 134명이 정부를 점령했다. 그러면 이것은 폭동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대통령의 이 위원회 설치 운용 사건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충족합니다. 내란죄일 때 헌법 제84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한 가지는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했다. 다른 하나는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직 중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